그러니까 90분 우리가 멍청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지. 멍청. 자, 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여기 지문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가격 경직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변화하지 못하고 경직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 뭐 수요가 너무 많다든지 혹은 공급이 많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무튼 가격 경직성 읽으면서 좀 중요하게 보세요. 자, 내려갈게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균형을 회복합니다. 우리 보통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말하죠. X축이 가격 양이라고 할게. 양. Y축이 가격이라고 할 때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죠. 이게 수요죠. 왜냐면 수요는 가격이 내려갈수록 많이 사요. 근데 이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야 많이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얘네들이 일치하는 요 지점에서 적절한 가격과 양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게 항상 균형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했어. 막 재고가 쌓여. 그러면 가격이 보통 내려갑니다.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좀 더 사겠죠, 물건을.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공급량이 다시 줄면서 이 균형이 회복이 다시 된다는 거지. 만약에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높아지죠. 그쵸?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 그럼 다시 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건데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대요.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래. 우리 예전에 겨울방학 때도 이 단기 장기 환율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격이 단기에는 빨리빨리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시장 균형이 달성이 된대요. 거시경제학 입장에선. 그런데 단기의 지속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이견들이 나오겠죠? 내려가 볼게요. 자, 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끌었던 고전학파는 좀 옛날 거죠.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대. 그러면 얘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균형.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양. 자, 근데 여기 A를 묻는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 자, 뒤로 넘어가 볼게. 20번에 1번.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없는 거죠. 1번이 맞죠? 근데 너희가 딱 읽어보면 알잖아.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균형을 달성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자기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이래. 너희 보이지 않는 손 배웠지? 네. 그게 뭐야? 애덤 스미스. 이게 무슨 의미야? 스스로 정부가 하지 않아도 그렇지. 정부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따르면 단기라는 없어. 단기가 왜 없어? 단기가 어떻다고 했죠?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인데 그거 없다고. 항상 균형이야. 그래서 불균형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라도 일단 가격이 바로 변화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초과 수요. 예를 들면 이거 얘들아. 그러니까 초과 수요랑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도 있지. 만약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 그럼 가격을 바로 시장에서 알아서 어떻게 해? 가격을 바로 올려버리는 거야. 알아서. 그러면 이 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인데
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이 지속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야. 시장이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결국에 균형을 회복한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경기 변동이라는 건 호황이나 불황 같은 걸 말하는 거구나 의 정보 확인할 수 있어. 호황은 뭐야?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고, 불황은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이 부분을 보고, 물론 아직 17번을 다 보진 않았지만 요 2번 문제 한번 볼래요? 17번에 2번. 지금 기억의 고전학파잖아.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2번.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틀릴 수 있대. 왠 줄 알아? 다행이다. 혹시 2번 한 사람? 이야. 그러면 이거 다 읽고 올게요. 그냥. 다시 할게.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여기 이 문단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고전학파였어. 고전학파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항상 신축적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그 즉시 바로 가격이 변화한대요. 가격이 그 즉시 변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은 항상 균형. 만약에 선지에서 고전학파는 시장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말이 나오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 변화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과 같은 우리 사회의 경기 변동은 딱히 없다는 거지. 왜? 알아서 시장이 바로바로 가격을 바꾸기 때문에 늘 균형 상태. 호황도 아니고 불황도 아니고. 자, 3문 한번 볼까요? 하지만 케인즈는요, 이런 고전학파의 주장과는 달리 장기에서는 가격이 빨리빨리 변하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래. 그러면 이거는 위에 나오는 이 고전학파의 견해랑 반대인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단기에는 경직적이라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야? 1문단에 따르면 가격 조정이 원활하기. 그렇죠.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원래 가격이 어떻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바로 가격이 상승을 해야 돼요. 바로 가격이 상승하면 시장이 균형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불균형하겠죠. 혹은 초과 공급이 발생했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또 시장이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래? 네. 주문한다. 네. 아로 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서 있어서 또 깜짝 놀랐네.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능에 연계되는 독서 지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대공황이거든. 너희 미국을 중심으로 대공황이 전국이래.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거 알죠? 들어는 봤지, 대공황. 대공황이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침체가 엄청 심해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했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동주스 맞아. 뭘? 왜? 이거 저희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했잖아. 대공황을 배웠다고? 너희가 아는 대공황의 원인이 뭐야? 그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지? 잘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였다.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공장에선 사람들이 자르고 이제 소비할 사람이 없어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맞아요. 그 대공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규모의 실업 사태였거든. 근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물론 아직 대공황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 얘들아. 근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채권을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나라가 산 거야. 자, 만약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나라가 사면 시장의 돈이 어때? 많이 돌아, 적게 돌아?
적게 돌죠. 왜냐면 정부가 샀으니까 시장에 도는 화폐가 별로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화폐가 잘 안 도니까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 돈이 귀해지죠.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 물가가 하락을 하죠. 그렇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계속 떨어지는 거. 5글자. 인플레이션 반대가 뭐지? 네.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뭐야?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 스태그네이션인가? 아 이거 한글로 앞에 한 글자만 바꾸면 돼. 디플레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야, 계속. 돈의 가치는 엄청 높아지는 거지.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얘들아, 이자율이 엄청 높다는 걸 말하거든. 이자율이 높다는 건 대출 금리도 높다는 거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대출을 못 받아. 금리가 높아서. 그럼 회사가 돈이 없죠? 사람을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회사 입장에서 감소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규모의 고용 침체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을 띄었는데 여기도 나오잖아. 이 대공황의 원인이 사실은 시장의 가격 경직성으로부터 나온 거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기 경기 침체 얘기 나와 있고 가격 경직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이 일어난대. 자, 여기서 경기 변동이 아까 뭐였죠? 위에서? 그렇지. 호황이나 불황.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경직성이 심하면 이게 엄청나게 등락폭이 크다는 거예요. 변수가 크다는 거죠. 또한 노동시장에서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에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시장에서는 어쨌든 최저시급, 이 알바비가 결국에 가격이 되는데 만약에 노동 수요가 감소했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공장에서 더 이상 사람을 안 뽑겠죠. 근데 안 뽑는 대신 알바비를 사실 내리면 돼. 그러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일하고 공장 입장에서 돈을 적게 주고 되게 상대성주잖아. 근데 공장이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내리지 않아. 왜? 경직적이니까. 이런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빨리빨리 내렸으면 사실 대규모 실업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가격을 안 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뽑는 인원을 엄청 줄이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의 실업이 왔고 이게 대공황이 됐다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노동 수요도 사실은 엄청 탄력적이어야지만 실업이 안 생겨.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케인즈의 견해였어. 케인즈는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인 거 맞다. 그리고 고전학파의 견해와는 달리 단기에는 우리 사회가 경직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가격에 대한 경직성이 너무너무 심하면 경기 변동이 크게 일어난다. 그걸 지금 노동 수요와 관련해서 예시를 들어준 거죠.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노동 가격도 빨리 변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B가 지금 경직적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 있는 문제 가볼까요? 바뀌지 않는다. 이건 뭐 거의 문맥적 의미죠. 맞는 이야기. 자, 온 김에 16번 볼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3번? 3번은 틀렸어. 왜일까? 케인즈는 만약에 임금 경직성이 심하면 뭐라 그랬어? 대규모 실업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고용량 변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변화를 야기하는 거죠. 얘가 불러일으키는 거지. 4번도 틀렸어. 얘들아, 애초에 만약에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불균형이 생겨? 불균형 안 생겨요. 균형을 달성해. 그러니까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겠죠? 신축적이면.
자, 그러면 이제 4문단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 발전이 되는데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 즉 호황이나 불황을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이랑 균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보았대.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 아, 그러면 총수요가 변동하면 시장이 불균형해질 수가 있대요. 총수요 변동이 뭔데? 옆에 나와 있어. 뭐 소비 같은 거. 그럼 봐봐. 총수요가 만약에 올라갔어? 그러면 수요가 올라간 거니까 가격을 어떻게 하면 돼?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균형 상태가 되고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누구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인즈. 이게 케인즈인데? 고전. 고전학파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지금 까는 거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가격 경직성 관리함? 문제 있다. 20번에 3번. 관리하다고 적절하게 맞춘다는 거지 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가격 정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 즉 개입하라는 거죠.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계량 모양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대요. 자, 그럼 20번에 4번. 틀렸죠. 시장 균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뭘 없앤다? 경기 변동. 그게 뭐야? 호황이나 불황. 이게 없어지면 시장이 뭐가 되는 거야? 균형을 오히려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없앨 수가 아니라 달성할 수라고 고쳐도 되고요. 시장 균형 X치고 경기 변동 이렇게 고쳐도 되고. 자, 5문단 가볼게요. 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는데 새 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했는데 이러한 방정식 계수는 과거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이 됐대. 그럼 지금 까는 건 뭐야? 과거 자료. 그걸 까는 거지.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대. 그러니까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아, 내년엔 통화량이 어떻게 되려나? 내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려나? 라는 기대를 만들고 이거에 맞춰서 반응을 바꿔요. 고로 과거 자료로만 만드는 이 방정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대. 자, 여기 마지막. 기대를 형성한다. 20번에 5번.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5번 선지 맞네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새 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관계를 추정한다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기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얘들아, 미시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어떻게 분석한다는 걸까? 그치? 약간 짜잘한 것까지 이제 깊게 분석을 한다는 거지. 크게 안 보고 좀 작게 본다. 이런 의미겠죠?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 조정이 매우 빠르다라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아까 고전학파 뭐였어? 빨리빨리 가격이 변동해서 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따라하죠. 그리고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계속해서 그냥 변화하는 현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총수요 변동이 아니라 기술 변화로 봤대. 총수요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본 건 누구야? 케인즈. 앞에 나왔던 케인즈 학파죠. 4문단에 있었나?
4문단 한 세 번째 줄에 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변동 때문에 불균형 상태가 뭐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세고전 학파는 기술 변화 때문에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았죠. 이것도 변별 지점이지.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16번 문제. 1번 O야 X야? O죠. 경기 변동. 자, 고전 학파는 경기 변동 없다고 보고 세고전 학파는 있다고 보죠. 2번 틀렸어. 왜일까? 시적. 아니네. 가격 경직성이 아니라 경제 현상 방정? 그렇죠. 여기 보면 오문단에 미시적 분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미시적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하자라고 나왔는데 2번 가격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하면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2번 선지는 사실 그냥 이 말 자체가 다 틀린 거죠. 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아니야. 그냥 미시 분석을 좀 쓰자 이런 얘기고. 5번 이거 아직 확인할 수 없네요. 자, 그러면 17번 보세요. 의외로 이게 또 2점짜리야. 내가 옛날에 이거 애들 질문 받을 때 애들이 이 문제를 진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아까 여기 다 틀렸었잖아. 그치? 자, 기억은 고전 학파야. 니은은 케인즈 학파야. 그럼 얘네들의 의견의 변별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 경기 변동이 2고. 그러지. 고전 학파는 경기 변동이 없다고 보았고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이 있다고 봤어요. 우리는 보이죠. 정부의 개입. 그렇죠. 정부 개입 필요하다고 보았고 고전 학파는 정부 개입 필요 없다고 봤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게요.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총소득 변화를 나타낸 모형인데 Y별은 장기균형 국민총소득 수준을 AD 곡선은 총수요 그리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여기 그래프 보면은 이게 지금 AD 이게 뭐다? 수요다. 우하향 수요죠. 근데 만약에 이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 X축은 총소득이고 Y축은 지금 물가입니다. 가격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총수요가 AD 제로야. 여기라고 해볼게요. AD 제로일 때 물가가 P0예요. P0.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이 여기잖아. 그쵸? 여기가 이제 국민총소득 Y별 이런 상태였어. 이게 지금 균형 상태예요. AD와 물가가 만나는 요 Y별이 지금 국민총소득 이때였는데 자, 만약에 이제 변수가 생겨. 수요가 증가한다면? 총수요가 증가한다면? 자, 케인즈 학파는 총수요가 바뀌면 가격 변동이 있다고 봤죠? 따라가봐. AD 제로에서 AD2로 한번 가볼게. 수요가 증가했지. 그럼 만약에 이게 균형이 되려면 이 AD2와 이 물가 P2,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지점. 물가가 만약에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수요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AD2로 늘어나면 사실 물가가 이렇게 P2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지점에서 국민총소득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근데 만약에 가격 경직성이 생겨서 물가가 P0에 머문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 만나는 지점 봐봐. 수요가 AD2로 늘어난 상황에서 물가는 여전히 P0야.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Y2가 돼요. 국민총소득이 Y별에서 Y2로 이동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거야. 내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유지가 돼. 그럼 마치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버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살짝 든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봐봐. 국민총소득이 Y별보다 크면 호황이고
Y별보다 작으면 불황이래요. 그러면 여긴 지금 뭐가 된 거야? 사람들이 호황처럼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 따르면 이거는 케인즈학파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경기 변동이 생긴다는 거지. 고전학파는 그러면 경기 변동이 어떻게 생긴다고 해? 안 생긴다고 해? 안 생긴다고 말하겠죠. 그럼 봐봐, 손지. 이 기억은 지금 고전학파야. 자, 고전학파 입장에서 한번 볼게. 앞에 호황이나 불황 발생하지 않아. 얘네 입장에서 늘 균형을 달성해. 그래서 만약에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은 Y별로 일정하다. 맞겠죠? Y별에서 이탈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불황이나 호황인데 없다고 보잖아요. 2번이 왜 틀렸을까? P0면 계속 P0면 안 돼요. P0면은 증가하는 게 되니까. 맞아요. 이거 잠깐 봐봐 얘들아. 이걸 찾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고전학파 쪽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 얘가 지금 시장이 균형을 달성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중간쯤에 만약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가격이 바로 변해. 경직성 따위는 없어. 그래서 결국에 시장은 무조건 균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번 선지에는 물가가 P0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 얘 만약에 일로 갔다고 쳐봐. 그럼 물가가 빨리 어떻게 돼야 돼? P2로 간다라고 보는 거야, 고전학파는. 그래서 결국에 국민총소득은 여전히 Y별이야 라고 말하는 게 고전학파지. 그러니까 물가는 P0가 아니라 P1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항상 P2. P2일 수도 있고 P1일 수도 있는 거. 맞아요. P1일 수도 있고 P2일 수도 있고 그냥 변동한다라고 보면 돼요.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3, 4, 5번 묶을게요. 케인즈 학파죠? 케인즈 학파. 자, 케인즈 학파는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 때문에 시장 불균형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앞에는 사실 그냥 똑같은 얘기죠.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하여 국민 총소득은 Y별을 이탈한다. 이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 봐봐. 또 AD 재료에서 A2로 이동했어. 그럼 물가가 빨리 P2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 경직성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2나 P0만큼 안 가고 요 중간에서 계속 막 바뀌어 물가가. 지금 물가밖에 나와있나? 물가가 P1과 P2 사이에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이거에 맞춰서 국민총소득이 A별이 아니라 위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계속 바뀐다고 보겠죠. 여기 사이에서. 그러면서 경기가 변동한다고 보는 거겠지. 케인즈 학파는. 그래서 3번 선지가 맞아요. Y별을 이탈합니다. 4번. 이것도 맞는 얘기. 이거 지문에 있잖아. 경직성이 심하면 극심한 경기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가 이동할 때 물가가 P0에 고정되겠죠. 그러면 국민총소득의 변동성은 Y1에서 Y2까지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똑같아.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AD 제로에서 국민총소득이 A2가 됐어. AD2가. 근데 물가가 여전히 P0야. 그러면 국민총소득은 Y2처럼 느껴지겠지. 근데 만약에 이번에 AD 제로에서 AD 1으로 수요가 줄었어. 그럼 원래는 물가가 빨리 P1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가격 경직성 때문에 P0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국민총소득이 어디로 가? Y1으로 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4번 선지처럼 Y1에서 Y2 사이에서 계속 국민총소득이 바뀌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예요. 5번. 왜? 5번 했었어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 얘 이렇게 말하잖아. 정부 개입.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0에 고정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별로 일정할 수 있다. 이게 왜 맞냐면 이 케인즈 학파는
여기 봐봐.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균형이 회복된다고 봐 얘는. 그래서 물가가 P0에 고정이 된다고 해도 정부가 개입하면 어쨌든 Y별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5번이 맞다고 본 거예요. 어려운데 2점이라 좀 신기하죠 이게. 안 끝났어. 마지막. 이에 대응해서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 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너무 많아. 새 케인즈 학파로 발전했대요.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합리적인 기대를 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대.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메뉴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변화시키고 이것 때문에 가격 경직성이 발생한대. 이게 조금 불친절한데요. 예를 들면 이거야. 나 너구리 사장. 그 뭐지? 라면 어디 거지? 농심. 나 농심 사장. 갑자기 백종원이 너구리를 칭찬해서 너구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 올라갔어. 그럼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 근데 나 농협 사장. 농협? 농심. 나 농심 사장. 뭔가 사람들에 대한 농심에 대한 그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내가 가격을 일부러 올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 경직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바로 올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가격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메뉴 비용이에요. 네.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이야. 자, 이것도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노동 수요가 떨어졌어. 그러면 임금을 어떻게 해야 돼? 공장 입장에서 노동 수요가 떨어진다는 건 노동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임금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죠. 필요가 없는데. 그쵸? 그게 맞잖아. 근데 오히려 공장 입장에서 요 밑에 임금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직과 태만을 방지한다고 보는 거야. 태만이 뭐야? 대충 하는 거. 그치? 근무 태만.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했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 내가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노동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을 줄여야 돼요. 임금을 줄임으로써 임금에서의 그 균형을 또 맞춰야 돼.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왠지 임금을 줄이면 사람들이 일을 대충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적게 뽑는 대신 높은 임금을 줘서 걔가 생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결국 뭐야? 가격 경직성인 거지. 기업이 임금을 안 내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의 또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거겠지. 네. 그래서 여기는 메뉴 비용과 효율 임금 때문에 또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러면 16번의 마무리 5번. 얘들아, 메뉴 비용은 가격을 조정시켜? 아니잖아. 얘는 오히려 가격의 경직성을 만드는 애였어. 방금 전에. 자, 5번 틀렸네요. 네.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예언이가 대답을 열심히 한다는 거 빨리 끝내라는 얘기겠죠? 나 이해했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라 이런 의미다. 자, 요 19번 문제도 쉽지는 않았거든? 이 정답이 1번이에요 지금.
근데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을 일부러 안 낮출 수도 있어. 수요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공장 입장에서는 노동 수요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을 올릴 수도 있어. 그게 메뉴 비용과 뭐였지? 임금, 효율 임금? 그것 때문에 시장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 정답이에요. 그럼 2번. 합리적으로 기대를 만약에 형성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마지막에 보면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은 없다가 틀렸지. 3번. 만약에 여기 보면은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제품 시장과 수요자로 참여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차이로 가격 경직성이 제거될 수 있다. 아까 메뉴 비용이나 또 까먹었어. 효율 임금 이론에 따지면 오히려 경직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회사가 빨리빨리 물가나 아니면 노동 임금을 딱 변동을 시키면 경직성 안 생기는데 그거에 맞지 않게 하면 또 경직성이 생기죠. 4번. 변동성이 커지면 가격 경직성은 어떻게 돼? 없어요. 줄어드는 건데 여기서 얘 근거 알았어. 변동성이 커지는 걸 통해 경직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죠. 이거 말이 반대예요. 인과가 안 맞죠. 5번. 이거 왜 틀렸을까? 하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다. 그렇죠. 맞아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기업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줬다. 라는 건 뭐야? 수요에 맞지 않는 임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임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또 뭐였지? 효율 임금에 대한 설명이지 5번이. 맞아요. 경직성 얘기죠. 자, 마지막 문제. 18번. 이거는 3점이라서 어려웠죠. 경제학자 갑의 정책 대안에 대해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이야. 디귿은 세고전 학파네.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할 거라고 가정을 했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이기는 해요. 돈이 많아지고 화폐가 많아지면 당연히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했어. 근데 얘들아, 세고전 학파가 까는 가장 큰 게 뭐였어? 과거 자료만 활용한다는 걸 깠었잖아. 이걸 거기랑 연결을 지어야죠. 모형의 분석 결과 갑은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어. 이것만 보고.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제안한 거야. 이것만 보고. 그죠? 그래서 이 K국 정부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했대요. 확장적 통화 정책은 시장에 화폐를 겁나 뿌리는 거지. 사람들한테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해서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줬다는 거야. 현재는 2020년 3월 12일이고요. K국은 매년 12월 31일에 통화량을 발표합니다. 1번. K국의 확장적 통화 정책이 2019년 통화량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좀 이상해요. 2019년은 이미 그 전년도에 대한 거야. 전년도에 대한 K국 국민들의 기대가 왜 생겨? 미래에 대해 기대가 생겨야죠. 2019년이 아니죠. 2번이 정답이야.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통화량에 대한 K국의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통화량 발표가 12월 31일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에 2019년에 해당하는 통화량을 발표한 거지. 그걸 보고 이제 2020년에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건데 생각해봐. 정책을 시행하는 때가 4월 1일이야.
그러면 이 12월 31일 이후의 통화량에 대한 국민들의 예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까지 반영해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 건지 긴축 정책을 시행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요. 그 지난 10년치만 보고 이걸 결정한 거야. 이 발표 이후에 국민들의 예상은 지금 고려하지 않은 거야. 이게 뭐야? 지문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정보야. 그걸 고려를 안 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건데 쉽지가 않았지. 자, 2번이 맞는 이유는 알겠어? 네. 추가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어. 3번. 2020년 이전 자료를 배제하는 건 안 되죠. 그것도 활용하되 새로운 것도 같이 넣어야지. 4번.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2020년 12월 30까지는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려했다. 얘가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라 2012년 12월 31일에 발표된 그 통화량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12월 30일까지의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것도 고려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지 않았을 뿐인 거야. 5번. K국 정부의 인위적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얘들아, 이것도 오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어디서 온다고 봐? 대고이전 아파가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웠어. 얘는 수요 변동이 아니라 기술 변화 때문에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고 봐요. 5문단의 마지막 줄에. 네. 그러면 얘가 총수요 변동 때문에 불황이 생겨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닌 거예요. 얘는 기술 변동이 불황을 야기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총수요 변동을 건드리진 않을 거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다. 이 문제 참 어렵죠? 3점짜리. 자, 일단 잠깐 쉴 거고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지금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